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자금 전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검은 돈의 흐름을 지울 순 없을 거라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이재명 대표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각각 촉구하는 진보와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진보단체는 촛불 집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고 보수단체는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유사시 모든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3년인을 넘어 장기 집권 체제에 막으려는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금 전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는데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 대장동 재판에 공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기간 자신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 검찰 회유에 따른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술을 하게 된 자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세계엔 의리 같은 게 없는데 자신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기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영향이 컸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만큼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지은 죗값은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은 그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넘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건너가는 걸 이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 반문하면서 돈을 받은 게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곤 자신이 검찰에 다 얘기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자신과 술 마신 것만 100번, 1000번인데 행적을 숨길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한때 의형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각별했던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정 실장의 공통분모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까지 나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각각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의 분신 김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경위가 만천하에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연 작전에 불과했던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첫 신병 확보인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모두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의 지위와 최근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인 말 맞추기 등은 물론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월북몰이를 의심하는 검찰 판단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건 재작년 9월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서 전 장관은 그와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김 전 청장은 수사 정보를 짜맞춰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한 국방부 수장과 해경 수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안보 라인 핵심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과 국정원의 잇단 고발에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인원은 5개 기관 수명에 달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사망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달 가까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도 애초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던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 회의 이후부터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같은 의사결정이 내려진 과정부터 살핀 뒤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우려 등 자진월북으로 결론된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그 기간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일단 검찰은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30%대 전후를 기록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홍보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토론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했고 약식 회견의 변화를 꾀하면서 홍보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장관 주재였던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석 달 넘게 매주 이어지고 있는 회의는 대통령실을 벗어나 임대주택 단지, 마트, 전통시장, 병원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문제, 순방때 비속어 논란, 북한 도발 등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각종 현안과 논란에 더욱 묻혀버렸습니다. 고심하던 대통령실, 오는 27일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온전히 공개해 85분 동안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등 40여 명이 참여해 물가, 부동산, 노동 문제 등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리스크 대처를 위한 대통령의 구상과 방안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고 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일만 잘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홍보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전체 공개는 대통령 뜻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약식 회견의 변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 질의응답으로 시작해 모두 발언을 추가한 데 이어 기자들이 선 대형을 타원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이번엔 뒤쪽에 선 기자들 얼굴까지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계단을 두기로 했습니다. 약식 회견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잇따라 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정책과 홍보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싸늘한 민심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유사시 모든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군 서열 1위인 김승겸 합참의장이 미국 전략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두 나라 군 수뇌부는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수장이 직접 북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겁니다. 그 전략사령부에서 이러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핵을 포함한 모든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유사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구 훈련 등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정례적인 훈련을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대회 폐막 이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한 데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잇따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이른바 레드라인까지 넘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 발표된 공산당 정치국 위원회 다시 이름을 올려 오늘 1차 중앙위원 전체 회의에서 총서기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그리고 한정 부총리 등은 공산당 새 지도부인 중앙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후진타오 전 주석은 폐막식이 진행되던 중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후 전 주석은 이어 시진핑 주석 뒤쪽에 잠깐 서서 무언가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 이틀 전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YTN 취재 결과 사고 4시간 전에 이미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별다른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장 바닥 한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쯤. 바닥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다가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바닥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 기둥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4시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4층과 같은 층 다른 구역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똑같이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가 지하 1층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들은 이 같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제보받은 카톡 대화방 내용입니다. 이 방에서 오전 10시쯤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올라왔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대화방의 참여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없자 결국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에도 뭐 현장 작업하는 데서 뭐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두고 시공 불량이 의심된다며 안전 조치를 했다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보강 조치를 하고 실제 공사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보강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부실 시공과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일 늦은 시간에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노레일 탑승장 건물과 4D 영화관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을 오르던 등산객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60대 여성 등산객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환자 수가 전주에 비해 증가하는 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환자 26,906명, 전날보다 2천여 명 많고 일주일 전보다 4,000명, 2주 전보다도 7,000명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평균치를 봐서 감소세 정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확진 추이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아직은 감소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6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줄어 20명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7차 재유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다음 달 초중순에 한 변이종이 급격히 치고 올라올 것이라며 초기 증가는 BF7 변이가, 본격 재유행은 BQ1 계열 변이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2월 초쯤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정부도 민간 전문가들도 7차 재유행은 6차 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가을철 방역도 국민들이 단풍나들이나 축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방역관리 요원을 늘려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 국제선에 배치한 검역 지원 인력도 117명에서 156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큰 어린이와 고령층은 독감 예방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25,276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보다 4,558명, 2주 전인 지난 8일보다는 8,342명이 증가했습니다. 온 산이 울긋불긋, 단풍이 가득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천연기념물 숲에도 가을이 찾아왔고 도심 공원에서도 나들이객들이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온대지방을 대표하는 활엽수림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 성황림. 신이 사는 곳 또는 신령한 곳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에도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숲 가운데 성황당을 감싸듯 둘러싼 복자기 나무 단풍은 하나둘 떨어지며 깊어가는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숲 보호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 1년에 딱 이틀 치악산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만 문이 열립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더 아름다운 곳이지만 올해는 다음 달 말까지 토요일 오후에 잠시나마 개방됩니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자란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널리 알리고 싶어서. 도심공원 파란 하늘 아래는 가을 전령사 국화가 양탄자처럼 깔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바람에 묻어오는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가을을 만끽합니다. 가을볕을 받아 은빛 자태를 뽐내는 억새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때마침 열린 가을 축제장도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단풍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지금 뭐 행사, 가을 축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먼 산의 단풍에서도 도심의 국화꽃에서도 감미로운 가을의 향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해외에 있는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공무원 자녀의 엘리트 교육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개설돼 있고 교내에서 카누를 즐길 수 있는 등 빼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치원 1년 학비가 4,400만 원, 중고등학교는 7천만 원에 육박해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 사이에선 귀족 학교로 불립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A씨는 이 학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1년 학비만 무려 1억 7천만 원을 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A씨가 직접 낸 학비는 5천여만 원에 그쳤고 1억 1천여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대사관 다른 직원 B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이 학교에 수학시키고 국비 4,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외공무원의 자녀 교육 특수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재외공무원 자녀의 교육보조금은 1년에 최대 8,400달러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고 학비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8,400달러를 넘는 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장관 재량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수천만 원의 국제학교 교육비를 혈세로 지원할 통로가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파견된 재외 공무원 가운데 연 3만 달러가 넘는 자녀 교육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20명. 이 20명의 자녀 27명을 교육하는 데 투입된 나랏돈만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그 경우에는 왜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검토도 필요하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 공무원들이 여러 국가에서 근무해 자녀가 한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전 국가에서 하던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각국 교육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무원 자녀의 학습권을 무턱대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거의 없다시피 되자 집주인들이 전월세로 매물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팔면 손해라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여 세대 규모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매매 매물은 30여 건 올라왔는데 임대 매물이 60여 건 등록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내려도 아예 매수세가 실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전월세를 돌려서 좀 더 버텨보자 그런 매물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매매보다 많은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물이 급하지 않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전월세를 돌리는 게 맞지. 급하신 분들은 금매를 파는 거고.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매물은 3천 건 넘게 빠져 5.7% 줄어들었지만 임대 매물은 2만 건 이상 증가해 52.6%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선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전월세 물건이 70% 넘게, 노원구는 65% 이상 증가하는 등 임대 매물이 크게 많아진 겁니다. 거래 가뭄 현상이 길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도로 내놨던 매물을 임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1,700여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월에는 420여 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더 낮아질지 모르니 기다려보겠다는 매수자 입장과 헐값에는 팔 수 없다는 매도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전 심리가 있어서 본인이 매수한 가격 또는 이후에 시세 상승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아래로는 팔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새로운 전월세 매물이 풀리고 있는 점 역시 매물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이익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낙제점인 F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체증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무료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 구간이 한 번에 개통된 고속도로가 바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1년 앞서 개통됐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29.96km였지만 지금은 13.44km만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들어간 건설 유지 비용은 약 6천억 원. 그동안 통행료 수입은 2배가 넘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이익은 7,800억 원. 킬로미터당 이익으로 환산하면 경인고속도로가 582억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고속도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여서 이제 빨리 가려고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굳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8만 대, 도로 용량 16만 8천 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기관평가에서 F등급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요금을 받는다는 게 염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중동의 아라비아해에 배치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한 단계 높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를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닷속으로 은밀히 접근해 핵 공격을 가하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직접 탑승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위치인 아라비아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 단계 더 높여 대응에 나선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look at very carefully and that we take very seriously, given what Russia's already done in Ukraine.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태세를 변경할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러시아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했다고만 발표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가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을 고통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앙카.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발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순환 단전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Ми тим більше були в окупації, сиділи, теж тоді було холодно, ще й в підвалі, не в квартирі. Скажімо так, не сильно приємно, но що ж поробиш.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는 전기는 물론 수도 공급도 끊겼습니다.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에 연결된 수도관을 막아버렸습니다.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да, это какая-то месть, какой-то ответ,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если это произошло случайно, то почему не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извести ремонт? 남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This week, especially this week, they target a number of thermal generations. So I can tell you that the total amount, total volumes of electricity which is not supplied from these generators is something around 4,000 megawatts. 전기와 수도 등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게 하고 그에 따라 젤렌스키 정부에 반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2일에도 36발의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 대부분은 격추했지만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었다면서 전형적인 테러리스트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정상을 차지한 K-팝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생들이 열정으로 쌓아가는 생생한 훈련과 공연 현장을 권지수 PD가 담아봤습니다. 가을밤 한강공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 2022 아시아송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아시아권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4인조 걸그룹 로즈베리의 정식 데뷔 무대입니다. 미션 너를 기억할게 이렇게 호주 너를 안아줄게
전원 태국인으로 구성된 그룹 로즈베리는 K-팝을 배우기 위해 약 석 달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노래와 안무를 익히고 음원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뒤 마침내 태국 출신 K-팝 스타로 탄생했습니다. จริงเพราะว่านี่ก็เป็นความฝันของเรามากๆที่อยากจะมาเทรน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มีความฝันอยากจะเป็นศิลปินตั้งแต่เด็กๆดู K-pop มาตลอดแต่ก็ไม่คิดว่าวันนึงจะได้รับโอกาสที่จะได้มาเรียนเหมือนเป็นระบบ K-pop system จริงๆค่ะ 쉬는 시간마다 K-팝 안무를 많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K-팝이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무대 정상을 차지한 K-팝에 국내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처럼 본고장에서 K-팝을 배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의 아이돌 그룹 두 팀이 입국해 작곡가 윤일상 씨에게 노래를 배웠고 2020년에는 미얀마 측이 K-팝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에 직접 요청해 보이그룹의 방한 연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traditionally 오히려 레이라거나 오히려 레이라리어 이처럼 해외에서 K-팝 연수가 잇따르는 건 정상급 음악과 퍼포먼스를 탄생시킨 K-팝 고유의 인재 육성 방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이돌을 길러내는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K-팝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 과정을 거쳐서 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그 아이돌을 길러내고 싶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연수생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K-팝의 폭을 넓히는 건 물론 한국 관광 증대와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는 K-팝이 국제 교류 속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비자 발급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교류,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문화 교류나 어떤 우호 증진의 차원에서 정부 기관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모습과 기능을 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쌍둥이 기술을 먹거리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에 적용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빌딩과 도로의 모습이 현실과 분간하기 힘듭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지하철 내부 공간은 그 안에서 움직이며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가상 도시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른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졌지만 생명력을 갖는 쌍둥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면서 어떤 지능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에 많은 그 의미가 있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이미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되면 여러 곳의 스마트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화된 구도심 건물이나 자투리 공간에 샐러드용 잎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전문 지식 없이도 재배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10개의 스마트팜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화된 대지 축사입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물과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이 축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면 대지와 시설, 관리자를 조합해 최적의 축사 환경과 질병 대처법 등을 찾아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대지 정보, 시설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생명력을 갖춘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 농업과 축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계속 이런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 한번 이 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시죠.
미사일이 날아오는 곳이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네,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더불어 남로당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좀 더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남을 때 백신 북한 주자고 했다니까요? 남로당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문재인 586 부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기밀성주의자들입니다. 본인이 SNS에 이거는 4월 9일날 쓰셨거든요. 네. 언제라고요?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었습니다. 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김승원 의원님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어나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는 짓 합니까? 검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폭언에 가까운 말 사과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야?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무식한 소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분이 있으십니까? 이분하고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다리 건넌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통이 정상이라고 하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삭제를 해서요. 이전에 문자가 더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자가 있었습니까? 경황이 없었는데 그 문자 그 보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횟수에 대해서 기억도 안 정한데 사무총장이 어떻게 그 미주알 보존을 말씀을 드립니까? 감사원법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독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네 기관인데 하나는 국회고 감사원 스스로고 국민청원이고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최고 전원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법가는 사람들인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세계관으로. 김정은의 꿀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카드입니다. 반말 하시겠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쓰고 자꾸 대통이 미워하지 마시고 이 양도구역의 양도구역적 행태를 가만 계세요. 국감하시려고 할 거면 차라리 파행을 하세요. 질척거리십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상임위가 이런 적이 있어요? 벌상거리가 없잖아. 누구한테 벌상거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좀 가만 계세요. 파행을 하세요. 질척거리십니까? 혀 깨물고 쭉 찍어.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자금 전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검은 돈의 흐름을 지울 순 없을 거라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이재명 대표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유사시 모든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3년임을 넘어 장기 집권 체제에 막을 여는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KT를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LG와 맞붙게 됐습니다. 1차전에 이어 5차전에서도 호투한 안호진은 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을 결정하며 명시적으로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노란한 수사라던 김 부원장 측 주장보단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애초 김 부원장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측근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부원장이 급히 1억 원을 돌려줘 실제 용처 파악이 필요한 돈은 6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핵심 과제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김 부원장을 강도 높게 조사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게 직접 돈이 건너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작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에도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건너간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정 실장 본인도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 부원장 구속은 신호탄일 뿐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일을 몰랐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행적은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을 벌을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건 그 사람들이 받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원장이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고 겉으론 자신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처음엔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젠 다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전혀 없었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운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은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후원했던 100만 원도 반환받아 갔다면서
검찰이 조작과 왜곡이 난무하는 불공정 게임을 시작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없애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승자가 패자에게 불법의 멍해를 씌워 아예 멸살하려는 의도입니다. 적어도 사리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부인하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했던 이 대표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유튜브 방송에선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거죠.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당 공세에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마지막 진실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한다며 법정 대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는 급속히 사정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다가올 예산정국에서도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을 지울 수는 없을 거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검은 돈의 종착지를 잘 알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도 검은 돈의 흔적을 지울 순 없을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돈을 만든 자, 돈을 운반한 자, 돈을 전달한 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이 괴기스럽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특검 제안도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 대표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함께 사법 리스크라는 용광로에 뛰어드는 대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질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에 나섰던 당사자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여당이 이딴 구속영장 발부를 고리로 파상 공세에 나선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거절한 상황.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는 어제 오후 5시 서울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16,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32,000여 명에 이르는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는 그 누구도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거수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년인을 넘어
1인 집권 체제의 막을 여는 자리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중앙위원 205명이 선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도 이름을 올려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中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胜利闭幕。 시진핑의 핵심 지위와 사상도 당원에 못 박았습니다. 3연임을 넘어 10년 혹은 종신 집권까지 노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全党必须深刻领悟2个确立的决定性意义，更加自觉地维护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 투표는 찬반을 묻는 시진핑의 말에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通过。 중앙기율검사위원 133명도 새로 선출됐는데 시진핑의 측근이 반부패 칼자루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이젠 폐막 이튿날 처음 공개되는 공산당 수뇌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면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리커창과 리잔수 등 이번에 물러나는 4명 대신 시진핑의 사람들로 물갈이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무게파로 분류되는 책사 왕후닝까지 시진핑 계열로 본다면 그야말로 1인 독점 체제입니다. 계파 간 균형이 깨진 가운데 후진타오 전 주석은 폐막식 도중 갑자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최대 교육국인 중국에 지난달 134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중 40억 달러, 약 30%가 반도체였습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을 계기로 반도체 국산화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 실현을 가속화해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금수 조처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Given the foundational nature of certain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logic and memory chips, we have to maintain as large a lead as possible.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1년 유예 조치로 한숨 돌렸지만 이후에 중국 공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대체지를 찾아 떠나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그런 이제 기술 초격차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품 아니면은 대체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대중국 무역은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로 미중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외 개방 폭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한중 간 무역 구조 자체가 변화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면 그걸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소재나 부품들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졌거든요. 중국 내 생산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보다도 좀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3.4%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4.9%로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는 등 대중 무역 제재에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문제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핵심은 원청이 하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파업 이후 하청노조에 손해배상금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보복성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전했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노조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63건의 판례를 분석해보니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 때문이었고 위력 점거 과정에서 상대를 폭행하는 등 불법적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인용액 332억 원 가운데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가 327억 원으로 99%를 차지했고 집회 시위 동성은 4억, 파업 손해의 경우 295억을 청구했지만 인용액은 6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가 없고 사업장 점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대상이나 상한액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임금과 복지 등으로만 제한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산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배 물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좀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확대시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노조원 개인을 회유해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손배 청구 대상은 노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은행에서 신분증 원본 없이 사진만으로도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선 이 실명 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피해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81살 고령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친딸 A씨를 사칭하며 당장 결제할 일이 있다고 말했고 A씨 어머니는 계좌 비밀번호를 포함한 정보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계좌번호도 저한테 말해주신 적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게 이제 일상화돼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의심 안 하고 넘어가신 거죠. 딸이라고 해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A씨 어머니는 정기예금이 잇따라 해지된 뒤 인출됐고 모르는 새 대출까지 이루어지는 등 모두 3억 원 상당을 빼앗겼습니다. 모두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금융거래인데도 일회용 비밀번호, OTP를 재발급받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 잘못도 있지만 금융사들의 보안 절차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규정상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데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에 성공한 겁니다. 금융실명법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국내 주요 은행권 가운데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신분증을 촬영하면 비대면으로도 본인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분증을 복사한 출력물 등을 걸러내는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은행들은 신분증 진위 확인 기술이 이제 막 상용화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 사례들은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한 거라며 고객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종이에 복사한 신분증이 인증되는 큰 구멍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이전까지 즉각 비대면 인증 방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고령인 A씨 어머니 명의로 하룻밤새 70차례 가까이 돈이 인출됐는데도 은행이 막지 못한 건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된다지만 지급정지 등 실제로 출금을 막는 조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과 시간에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 뱅킹 자체를 가입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그 인터넷 뱅킹으로 전 재산이 인출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은행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좀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원본 확인 기술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익 증대를 위해 앞다퉈 더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은 늘 뒷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단풍 절경을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등성이가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풍 빛깔이 진하진 않지만 계절을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은 암자는 붉게 물들어가는 산속에 아늑하게 안겼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처럼 화려한 색깔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정상에 다다른 이들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유람선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과 연인이 가득합니다. 단풍으로 물든 섬이 배를 맞이하고 한쪽에서는 전통놀이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캠핑장도 텐트와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연 속에서 맛난 음식을 먹을 생각에 양손에 아는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겐 오랜만에 놀이공원 방문이 특히 신나는 일입니다. 외곽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나들이 나온 차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오가는 길은 더뎌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는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옥정호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 호수 가운데 고립돼 있던 붕어섬이 50여 년 만에 출렁다리로 연결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옥정호. 댐 물이 차오르면서 호수 안에 섬이 하나 생겼는데 붕어를 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으로 부릅니다. 아침 물안개에 휩싸인 붕어섬은 멋진 풍광을 쫓아다니는 사진 작가들의 단골 피사체이기도 했습니다.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도 꽃들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이뻐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신비의 붕어섬아. 55년가량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붕어섬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는 420m, 다리 한가운데 주탑은 80m 높이인데 비상하는 붕어를 형상화했습니다. 지금 흥분됩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전국에 계신 사진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국사봉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구절초와 국화 그리고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이제는 생태공원이 된 새로운 붕어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붕어섬이 출렁다리로 연결되면서 임실의 명소, 전라북도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개통된 출렁다리는 일단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서 내년 봄쯤에는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영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반 시진핑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의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집단 폭행에서 과거 홍위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중국 총영사의 감독하에 부총영사와 영사, 참사까지 총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영사관 집단 폭행 사건. 정시현 총영사가 시위대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시위대가 영사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由于不法分子恶意滋扰、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导致中方人员受伤，中方馆舍安全受到威胁。 하지만 피해자인 홍콩 출신 밥차는 폭행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증언했습니다. I held onto the gate where I was kicked and punched. I could not hold on for long. 이번 사건처럼 중국 외교관들의 집단 활극은 사실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1967년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앞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선전선동을 벌이던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이를 야유하는 런던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방망이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떼지어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외교관 8명과 영국 경찰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해 전인 1966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사상전쟁, 즉 문화 대혁명을 주창해 중국을 홍위병의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문화 대혁명으로 고초를 겪었던 시진핑 자신이 3여민 대관식을 앞둔 지금 중국 영사관 홍콩인 집단 구타 사건은 중국의 온전에 있는 홍위병의 잔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2월 장기 봉쇄를 해제한 중국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재개됐습니다. 한인 사회도 계획했던 각종 행사를 연기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에서 박승호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공항과 항구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중국 최대 규모의 명절, 국경절 연휴 여행객 행렬입니다. 황금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带着家里人一起来金沙湖这边边看风景还能品尝到很多美食，小孩子玩的地方也挺多的。晚上过来吹着风散散步，心情也变得很舒服。 하지만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김없이 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만 약 70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앞서 2020년엔 국경절 이후 중국 내에서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노동절 연휴에도 첫날 베이징에서만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확진자 발생이 반복되면서 상하이에서는 건물을 외부와 분리하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폐쇄식 관리가 재개됐습니다. 국경절 맞아서 이제 산동으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잠시 갔다가 그냥 거기에 한 2주 정도 더 머물다가 학교에서 통지가 있을 때 돌아와서 격리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고요. 국경절 전부터 이제 뭐 호북성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산동성, 청도라든지 출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들이 포기가 되거나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상하이 한국학교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한인 사회도 연휴 후유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기획한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매년 가을 10월경에 각 기업들과 교민사회 내에 있는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기본 가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11월 중순으로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좋은 영화를 상하이에서 좀 크게 또 제대로 또 같이 감동도 받고 또 위로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봉쇄다, 격리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장기간 도시 봉쇄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하이 시민과 한인 사회. 당국이 방역 조치 강화를 재개하면서 긴장감과 피로도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 각종 추문에 휩싸여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각 22일 급거 귀국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존슨 전 총리는 이날 런던 게트윅 공항에 도착했다고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전 총리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이 전했습니다.
존슨 전 총리가 런던 땅을 밟고 나서 몇 시간 뒤 총리를 겸하는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가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대통령 관저인 로마 퀴리날레 궁에서 새 강요 24명과 함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새 내각은 상하원의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케냐에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유목민 마사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즘 자신들에게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소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앙상한 소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 한 마리에 장정 여럿이 붙었습니다. 꽉 붙들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세우려 하려는 건데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주변의 소도 사정은 비슷비슷한데 무슨 병이 돌아서가 아니라 잘 못 먹어서 이렇습니다. 긴 가뭄에 물도 풀도 부족해서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잘 키워도 모자랄 판에 너도나도 이런 소를 소시장에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Hizi ng'ombe zinauza kitu kama 60, kama 65. Around side tunauza kitu kama 1,500. 소만은 살리겠다고 없는 돈에 목초 3억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건초 가격이 너무나 올라 지금은 그럴 생각도 못합니다. 소가 죽자 주인은 더 굶주리고 그 때문에 건강한 소마저 죽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을 병원은 영양실조를 호소하는 이들로 가득 찹니다. 본능으로만 살아야 하는 사바나의 동물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구촌에 고작 3천여 마리 남은 이곳의 희귀 얼룩말은 멸종 위기를 맞았고 배고픔에 지친 코끼리의 민가 접근을 주민들은 창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비가 없는 우기를 견뎌온 것도 벌써 4년. 하지만 올해 다시 돌아온 10월 우기에도 아직 비 소식은 없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KT를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LG와 맞붙게 됐습니다. 1차전과 5차전에서 호투한 안호진은 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움 에이스 안호진은 경기 초반 KT의 외국인 타자 알포드를 막지 못하고 2점을 내줬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1타점 2루타를,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안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2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안호진의 호투 속에 키움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4회에는 송성문이 2점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5회에도 벤자민의 폭투를 틈타 한 점을 더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키움은 이후 요키시와 양현, 김재웅 등 투수진을 총동원하며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5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KT를 꺾고 3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선수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단기전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에서 좋은 플레이 한다고 하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전과 5차전의 선발 등판에 12이닝 동안 삼진 17개를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한 안호진은 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던져서 승리까지 하고 야구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키움은 하루를 쉬고 24일부터 정규리그 2위 LG와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생강입니다. 오늘 동쪽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동해안은 비가 강한 데다가 양이 많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고 70, 그 밖에 영서와 충북, 경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도 살펴보면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은 서울 등 서쪽과 경남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3도, 대구는 13.6도, 부산은 14.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도 18도, 특히 강릉은 15도에 머물겠고 포항과 울산 20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